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혜의 흐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70세를 넘긴 여러분, 외로움에 빠지더라도 이내 곳은 가지 마십시오. 인생 70고래이라는 말이 있듯이 많은 이들이 70세 이후에는 평온과 안정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황금빛 노년에 가까운 시기에 노인들이 피해야 할 몇몇 장소가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생활에 불필요한 분란을 가져올 수 있으니 가능한 한 이러한 곳들은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과거와 현대의 지혜와 전통을 바탕으로 한 충고입니다. 아래 4가지 장소는 70세를 넘긴 분들에게 반드시 피해야 할 장소들입니다. 첫째, 시비의 장소를 멀리하십시오. 한국의 전통 격언 중에는 시비는 늘 있지만 듣지 않으면 사라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복잡한 사회에서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 노년기에 접어든 사람들에게 시비의 장소를 멀리하고 갈등을 피하는 것은 청정한 삶을 유지하고 내면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내면의 안정과 평화를 더욱 소중히 여깁니다. 시비가 발생하는 장소는 끝없는 논쟁과 갈등으로 가득 차 있으며 이는 마음을 지치게 할 뿐만 아니라 노년기의 평온한 삶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비를 멀리하는 지혜를 실천해야 합니다. 한국 전통 문화에서도 시비를 멀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많이 강조됩니다. 예를 들어 시비의 장소에 오래 머물지 말라는 말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서는 가능한 한 빨리 떠나야 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시비를 멀리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한국 근대 문학에서도 많은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한국 근대 문학 작품은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인생의 중요한 철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 들어서면서 문학의 형태는 더 다양해졌으며 랩소설이나 영화와 같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인간관계와 사회적 갈등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둘째, 소란스러운 곳을 피하고 평온을 찾으십시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점점 더 평온한 삶을 갈망하게 됩니다. 한국의 전통 속담에 청정한 집에 살며 차와 말의 소란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혼란 속에서도 고요함을 찾으려는 인간의 본능을 보여줍니다. 시끄럽고 소란스러운 장소, 예를 들어 번잡한 시장, 음악이 시끄러운 술집 등은 우리의 청각뿐만 아니라 정신에도 혼란을 가져옵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온 노인들에게는 이러한 외부 자극보다는 마음의 평온과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외부의 소란은 노인들의 청력과 심리적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속담에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나이가 들수록 신체 기능은 점점 약해지고 노인들은 더 조용하고 평화로운 환경에서 생활을 해야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클럽이나 술집과 같은 소란스러운 장소는 노인들의 평온한 생활과는 맞지 않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노인들은 청력의 손상을 입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신적 평온도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지키기 위해 소란스러운 장소를 피하고 평온한 환경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셋째, 위험한 곳을 피하고 안전을 우선으로 하십시오. 몸은 자연스럽게 따르되 무리하지 않는다는 전통적 격언은 70세를 넘긴 사람들이 마음은 자유롭게 하고 싶지만 신체는 더 이상 청춘의 건강을 유지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합니다. 산과 절벽을 보면서 우리는 나이가 들었음을 자각하게 됩니다. 한때 쉽게 오를 수 있었던 산이 이제는 조심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산의 아름다움은 예로부터 찬양받았지만 노인이 되면 그 산은 더 이상 단순한 경치가 아니라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 기능이 저하되며 이는 매번의 모험이 잠재적인 위험을 동반하게 만듭니다. 노인들에게는 안전이 최우선이며
젊었을 때와 같은 자극과 모험을 추구하기보다는 현재의 상황을 존중하고 안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속담에 평안이 곧 복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나이대에서는 건강과 안전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위험한 곳들은 매력적일 수 있지만 안전이 항상 최우선입니다. 젊었을 때와 같은 자극을 추구하기보다는 현재의 평온함과 안정을 지키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노인들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면서도 안전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생활해야 합니다. 넷째, 과거의 감정이 얽힌 장소를 피하십시오. 노년기에 들어서면 더 이상 젊었을 때처럼 열정과 로맨스를 추구하지 않고 가정의 따뜻함과 가족의 동반을 원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마음의 평화가 더욱 중요합니다. 과거의 연인과 관련된 장소 혹은 추억이 남아있는 장소들은 오래된 감정을 되살릴 수 있으며 이는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현재의 가족과의 평화와 행복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과거의 감정적 갈등이 현재의 평온한 생활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한국의 고대 시인은 이 감정은 해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는 이미 아련할 뿐이라는 시구를 통해 지나간 감정에 대한 깊은 그리움을 표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 생활에서는 이러한 그리움을 노년 생활의 족쇄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마치 역사 속의 신화적인 사랑 이야기처럼 그들의 사랑은 아름다운 이야기로 전해지지만 결국 감정적 갈등이 불필요한 분쟁과 재난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현대 생활에서도 과거의 감정을 해상하려다 가족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은퇴 후 고향으로 돌아가 우연히 첫사랑과 함께 갔던 장소를 다시 방문하여 깊이 숨겨진 추억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억들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 결국 현재 가족에 대한 태도와 감정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 가족 불화를 일으켰습니다. 노년기에 접어든 우리는 과거의 감정이 얽힌 장소를 현명하게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과거에 대한 존중일 뿐만 아니라 현재 가족과 행복을 보호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의 따뜻함과 동반을 소중히 여기고 과거의 감정적 갈등이 우리의 노년의 평화와 조화를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노년의 삶은 평온하고 자족해야 하며 이 네 곳을 피하는 것은 삶에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69세 이후의 인생은 더 많은 선택을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피해야 할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옛 속담에 가족이 곁에 있으면 보배와 같다고 하듯이 노인을 존경하고 돌보는 것은 우리 민족의 전통 미덕입니다. 이 글에서는 노인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노인들이 노년 생활을 더욱 현명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가족이 있는 곳은 보물과도 같으며 모든 노인들이 따뜻하고 화목한 환경에서 즐겁고 충만한 노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가장 큰 비극 중 하나는 부모가 70세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다음 세 가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학자 브리에르는 감정으로 사는 사람의 삶은 비극이지만 사고로 사는 사람의 삶은 희극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가족 간의 교류에는 감정이 필요하지만 감정에 휩싸일 때 사람은 이성을 잃게 되고 결국 가족의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효도란 부모에게 맹종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시대에 맞춰 정신적 부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만약 부모가 70세가 되었을 때 여전히 다음과 같은 일을 하고 있다면 자녀들은 이를 즉시 중단시켜야 합니다. 첫째, 부모가 70세가 되었음에도 자녀의 생활비를 위해 자신의 노후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한 노인이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재개발 보상금으로 7억 원을 받았는데 자녀들과 상의하지 않고 막내 아들에게 4억 원, 큰아들에게 2억 원, 두 딸에게 각각 5천만 원씩 나눠주었습니다. 그 결과 자녀들 사이에서 금전 분배의 불합리함 때문에 다툼이 벌어졌고
가족은 분열되었습니다. 결국 막내 아들은 받은 돈을 2년 만에 모두 써버리고 빚까지 지게 되었고 노인의 노후는 불안정해졌습니다. 노인은 걱정이 되어 자녀들을 고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인은 휠체어에 앉아 스스로를 탓하며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많은 돈을 주었는데 왜 자식들은 감사하지 않는 걸까? 라고 한탄했습니다. 외부에서 보면 이해되지 않지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노인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노후 자금을 자녀들의 생활비로 사용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자녀들의 생활비는 끝이 없으며 부모가 이를 통제하려 한다면 그 끝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 사이에서 금전적인 차별은 갈등을 일으키며 이는 가족 간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부모가 70세가 되었을 때 퇴직금을 특정 자녀에게 맡기거나 예금으로 자녀들에게 주는 것은 대개 비합리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런 문제는 결국 가족 간의 불신과 갈등을 키울 수 있습니다. 둘째, 부모가 70세가 되었을 때 함부로 황혼연애를 시작하고 새로운 배우자에게 유산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감정적 위안을 찾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지만 황혼연애가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 이루어질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황혼연애는 순수하지 않으며 금전적 동기를 가지고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가 이혼하고 새로운 배우자와 결혼하려 한다면 자녀들에게는 큰 충격과 수치심을 줄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신이 새로운 사람과 결혼한 후 재산을 새로운 배우자에게 넘긴다면 자녀들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자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느 날 갑자기 새엄마나 새아빠가 생기고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재산을 잃게 된다면 어떻게 느낄까요? 감정과 금전을 연관지어 생각해야 머리가 뜨거워지지 않고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드라마 북쪽 정원에서 백혜정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합창단에 자주 다니며 그곳에서 류 박사를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은 서로 좋아했지만 결혼에 대해 논의할 때 백혜정은 자녀들과 상의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심지어는 손녀에게까지 어떻게 할지를 물었습니다. 백혜정은 아들과의 관계가 틀어졌지만 집을 아들에게 넘기고 싶지 않았으며 외부 사람에게도 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대신 그녀는 손녀에게 재산을 주기로 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감정적인 카드를 사용해 재산을 가져가려 한다면 노인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런 시도를 무시해야 합니다. 새로운 배우자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의 자녀들도 재산을 노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황혼연애는 천천히 진행되도록 하고 자녀들과 소통을 많이 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의 본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셋째, 부모가 70세가 되었을 때 형제자매와의 갈등을 계속 이어가는 경우입니다. 일은 여든이 되어도 형제나 자매와의 과거 일을 회상하며 이를 갈고 있는 노인들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어떤 형제는 20년 전에 부모님의 찻주전자를 가져갔고 어떤 여동생은 결혼할 때 예물을 받지 못했다고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또 어떤 오빠는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형제자매 간의 오래된 갈등은 시간이 지나도 계속 이어지고 노년이 되어도 과거의 일을 되새기며 다투곤 합니다. 어르신들은 자녀들에게 형제자매 간에 화합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말하지만 왜 정작 자신들은 형제자매와 화해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을까요? 부모님이 동생을 꾸짖은 뒤에는 아들에게 너도 너희 삼촌처럼 하지 마라 하며 형제간의 불화가 반복되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어 형제자매를 만날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작은 문제들은 땅속에 묻어버리고 마지막까지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전에 내려온 유산이나 물건은 중요하지 않으며 형제 간의 갈등을 풀고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장로를 찾아가 함께 식사를 하고 과거의 상처를 내려놓고 너그럽게 대하면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작가 왕샤오보는 예부에서의 경쟁과 갈등을 많이 보게 되면 가족이야말로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돌아갈 곳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가족이 서로 갈등하고 싸우면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더 이상 자녀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명확한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통찰력 있는 노인이야말로 자녀들에게 축복입니다. 만약 자녀들이 부모님의 혼란스러운 모습을 발견한다면 가족 회의를 소집하고 문제를 해결해 노후 자산을 지키고 가족 간의 갈등을 줄여야 합니다. 67세 된 한 아주머니가 딸의 집에서 살며 사위에게 잘 대해주었지만 결국 사위가 아주머니에게 집을 떠나달라고 요구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어도 돈이 많으면 대부분의 노인들은 요양원에 가거나 간병인을 고용해 노후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자녀들이 자신을 돌보길 바랍니다. 자녀들과의 끊을 수 없는 혈연적 관계로 인해 자녀들이 노인을 돌봐주면 노인들의 마음도 더 평안하고 즐거워집니다. 노인이 자녀들에게 자신을 돌봐달라는 소망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다만 이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녀들이 효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노인들도 자녀들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해야 합니다. 노인들이 편애 없이 자녀들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자녀들은 자발적으로 부모를 돌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노인들은 이 점을 간과하고 있어 노년 생활이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67세의 신 아주머니는 이러한 사례에 해당합니다. 처음에는 아들의 집에서 살다가 나중에는 딸의 집에서 살았고 딸과 사위가 아주머니를 잘 돌봐주었습니다. 특히 사위는 아주머니를 친어머니처럼 극진히 대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사위는 갑자기 아주머니에게 집을 떠나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신 아주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젊었을 때 회사에서 일했고 남편은 교사였습니다. 우리 두 사람의 퇴직금은 매달 800만 원이었고 노후는 문제가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들, 딸을 키우는 동안 우리는 항상 아들을 우선시했습니다. 딸에게는 덜 신경을 썼고 자녀들이 성인이 된 후에도 그러했습니다. 결국 아들은 결혼했고 손자를 낳았습니다. 아들은 저에게 손자를 봐달라고 했고 저는 기쁘게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저는 매일 닭고기와 생선탕을 끓였지만 며느리는 불만을 표현했고 결국 제가 직접 음식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고혈압과 당뇨가 조금 있었고 며느리의 성격은 점점 더 예민해졌습니다. 가끔은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며느리는 갑자기 화를 내며 저를 꾸짖곤 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키우는 경험이 나름 풍부하다고 자부했기 때문에 아들과 딸 모두 제가 직접 키웠습니다. 하지만 손자를 돌볼 때 며느리는 제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자신의 방식대로 아이를 키우게 했습니다. 저는 그 방법이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며느리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손자가 힘들어지게 되었고 그나마 견딜 수 없었던 것은 제가 며느리 집에서 일을 하고 눈치를 보며 지내는 동안에도 생활비, 기저귀 비용, 옷값, 분유값 등 모든 비용을 제가 책임져야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원래 저와 남편은 금전적으로 큰 걱정 없이 살았는데 나중에는 저희 둘이 아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몇 년간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받았고 저는 그 기회를 빌어 아들과 며느리에게 작별을 고하고 집으로 돌아가 남편을 돌보았습니다. 남편의 병세는 좋지 않았고 그 기간 동안 사위는 불평 한마디 없이 저를 도우며 남편을 돌봤습니다. 반면 아들과 며느리는 한 번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고 심지어 전화 한 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야 그들은 돌아와 장례를 도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저는 매일 정신이 혼미해졌고 밥도 먹지 못하고 온몸이 영혼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이웃신장 할아버지가 저를 보고 걱정되어 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제 상태를 알렸습니다. 저는 아들이 저를 데리러 와서 돌봐줄 거라고 기대했지만 아들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사위는 이 소식을 듣고 다음날 바로 차를 몰고 와 저를 데려가 이제부터 저희가 어머니를 돌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사위의 말이 농담인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위 집에 가자마자 사위는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도록 했고 아이들 등하교를 시키는 일조차 딸에게 맡겼습니다. 사위는 저를 배려해 저를 절대 힘들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위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도록 해주었고 절대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사위는 종종 저에게 어머니가 행복하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저를 감동시킨 것은 사위가 저를 위해 음식을 준비할 때 소금만 약간 넣고 다른 조미료는 전혀 넣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딸네 집에서 지내는 동안 사위는 저를 정말 친어머니처럼 대해주었습니다. 저는 딸네 집에서 아주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2년이 지나자 평소 잘 보이지 않던 아들이 갑자기 많은 선물을 들고 딸네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저에게 자기 집에서 잠시 지내보라고 강권했습니다. 아들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저는 매우 기뻤고 별다른 생각 없이 짐을 챙겨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집으로 갔습니다. 아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잘 대해주었지만 사위와 비교했을 때는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매우 만족했습니다. 처음엔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돌보기 위해 데려온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2달이 지난 어느 날 아들은 저에게 큰 집으로 이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집을 이미 정해놨지만 6천만 원이 부족하니 저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전에 남편의 장례를 치를 때 저는 아들과 딸에게 우리 둘이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이 6,500만 원밖에 없다고 말했었기 때문에 아들이 그 돈을 내놓으라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 돈을 절대 누구에게도 주지 마라라고 당부했기 때문에 저는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깊이 생각한 끝에 저는 아들에게 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에게 모든 돈을 준다면 나중에 딸과 사위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대답해야 하죠? 그리고 저는 앞으로 이 돈으로 노후를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다 줄 수 있겠어요?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며느리가 갑자기 나서서 자신의 의견을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재산은 아들에게만 물려줘야 한다고 말했으며 딸은 이미 결혼했으니 재산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이 일은 우리 셋만 알고 있으니 딸과 사위는 절대 알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이어서 60만 원만 주시면 새 집을 사고 앞으로 저희가 어머니를 기꺼이 돌보겠습니다. 만약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머니가 어떻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불만을 말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가 뭐라고 하든 저는 제 결정을 굽히지 않았고 아들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며느리는 이런 상황을 보자 곧바로 아들에게 이혼하겠다고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고 저는 결국 더 좋은 방법이 없어서 아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60만 원을 주어 큰 집을 사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며느리의 계획이 드디어 이루어졌고 그들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며느리는 회사에서 며칠 동안 휴가를 내고 저를 남쪽으로 여행까지 데려갔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비용은 며느리가 부담했고 저는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아들은 저를 딸네 집에 다시 데려다 주었습니다. 새 집을 꾸미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나중에 저를 다시 데리러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의 말을 들으니 틀린 점은 없어 보였고 저는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거의 모든 돈을 아들에게 줘서 큰 집을 샀기 때문입니다. 딸네 집에 다시 살게 된 후 저는 계속해서 마음의 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피하기 위해 이 일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주의해도 사위는 결국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위는 저에게 평소에 제가 어머니를 얼마나 잘 돌봤는지 아시잖아요. 제가 정말로 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대했는데 어머니는 이렇게 저를 배신하시다니요. 이게 저를 대하는 방식인가요? 라고 말하며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런 말을 하고 사위는 바로 집을 나갔습니다. 그와 동시에 딸도 저에게 크게 화를 냈고 저를 강하게 꾸짖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나는 그들의 엄마인데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순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틀렸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잠자리에 들려고 했을 때 술에 취한 사위가 비틀거리며 집에 돌아왔습니다. 사위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화난 얼굴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아들을 편애하셨으니 이제부터는 아들이 어머니를 모시게 하세요. 저희는 더 이상 어머니를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어머니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짐을 싸서 이 집을 나가세요. 사위가 그 정도로 말하니 저는 더 이상 딸네 집에 머물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급하게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저를 데리러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이미 장인과 장모님이 들어와서 집에 더 이상 공간이 없다고 말하며 저더러 다른 방법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의 말은 마치 청천벽력 같았고 저는 거의 기절할 뻔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니 정말 후회가 막심하지만 이제는 늦었습니다. 이제 제일 걱정되는 것은 앞으로 제 노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해결책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시청에 감사드리며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